에, 저는 그 세계교민청 하와이 지부에서 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창웅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6.25 때가 8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은 개성이었습니다. 경기도 개성. 지금은 이북이죠. 그래서 이북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8살까지 지내고 그때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 6.25를 맞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황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에 나가면은 여러 총소리 속에서 길에 나가면은 시체들을 가만히 싸서 천연 밑에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놓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참 전쟁이라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도 참 너무 비참하게 많이 느꼈던 것이고요. 또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저희 그 막내 외삼촌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6.25 때 그 육군 대위였었는데, 그때 이제 전출을 가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 찾아보러 뵀다가, 그때 이제 주위에서 누가 일렀는지 붙잡혀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총살을 당하는 그런 것도 목격을 하게 되고, 너무나 쓰라픈 것이 바로 전쟁이고 너무 가슴 아프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쟁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을 해왔고 그런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저희 생전에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전혀 아마 그 밤에 저희들 그때 전쟁터고 저희 아버님, 저희 할아버님들은 다 이제 부산 쪽으로 다 멀리 피신을 하셨고 저와 할머님과 저희 어머님, 저희 형제들만이 저희 집에서 이제 한 방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한 3시쯤이나 됐을까?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갖고 저희들은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제 나가서 이제 그 행랑에 계신 분들이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냥 그 더러운 그 농과 바람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직가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군화도 아닌 그러한 그 나이 어린 한 15, 16살 자기 키만한 총을 메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그 남자들 내놓으라고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내놓으라고 막 그 저희 어머님과 할머니한테 막 이 턱 밑에다가 막 따발총을 대고 막 위협을 가하고 그 우리들이 어려서 이제 무서워서 울면은 운다고 죽인다고 막 달려들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 한 방에 무서워서 한 방에들 자는데 그 장롱을 열고 그 장롱에 이불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총질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급하면은요 숨을 데가 없을 때는 이불 뒤로 장롱 속에 있는 이불 뒤로들 많이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거기다 대고 총질을 하는 거예요. 이불에다 대고. 그리고 방 안에서 그 총소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립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갖고 놀라서 울면 운다고 죽인다고 또 이제 막 그 신신고 들어가지고 방 안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처참한 그런 생활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목격했지만 그보다 더 심하게 그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지낸 사람들이 많이 더 있었죠. 저희는 어렸을 때지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몰래 피난을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저희 집이 그 당시만 해도 좀 잘 살아가지고 서울에도 집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작은 아버님 호거에서 작은 아버님이 세 분이 계셨었는데 저희 아버님 형제가 3분이 계셨었는데 다 집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서울에. 그래갖고 저희 집에서 이제 그 대구로 와서 지내게 됐는데 거기가 광화문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거기가 국제극장 자리였고 국제극장 뒷자리였죠. 덕수국민학교 뒷자리였는데 지금은 거기가 그 감리회관 있고 그다음에 면세점이 동아면세점 자리가 되겠죠. 국제극장 자리. 그래서 그 근처에서 이제 쭉 생활을 했죠. 예, 그랬지만은 그 당시엔 너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그러한 처참한 그런 환경인데 그런 것을 저희 생전에 그걸 다 겪어왔죠. 지금까지. 6.25 때가 국민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주국민학교 다녔는데 선주국민학교 1학년 때였고 그때 이제 6.25를 막았고 1.45 때 서울로 왔을 때 서울 오기 전에 저희가 다시 피난 간 곳이 대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리산 그쪽이었었는데 그쪽으로 가서 계룡산이죠. 계룡산 쪽으로 가서 피난 생활했을 때 그건 아주 산속 깊은 산속이 돼가지고 인민군 구경도 못하고 이제 지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9.28 수복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서울로 올라와서 또 국민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3번 다녔죠. 개성에 있을 때 선주국민학교 다녔고 대전 쪽에 그때 아주 촌이었는데 신흥국민학교라고 하는데 거기 다녔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덕수국민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덕수국민학교를 졸업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변통이라 국민학교 1학년을 3번 다녔습니다. 네, 저희 때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개성에서도 터전이 있었고 서울에서도 터전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힘들게 안 살았는데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그래갖고 바깥에 나가면은 그냥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메주콩을 볶아가지고 콩을 팔으면서 살았고 사람들이. 그래갖고 옛날에는 사과개짝이 지금은 이게 박스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 나무로 달았던 사과개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상 올려놓는 데였어요. 그래서 거기다 올려놓고 집에서 콩을 볶아 갖고 와서 그 콩을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1원, 2원 이렇게 팔고. 그래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연명을 하고, 그때 이제 요즘에 들은 얘기지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꿀꿀이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팔기도 하고 또 남녀시장 가면은 남녀시장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음식들을 다 섞어서 끓여서 그래갖고 팔아서 그걸 또 사 먹고 그랬다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제 우리는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혁명을 일으키시게 됐던 것이고 그걸 토반으로 해갖고 참 밤낮 없이 일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골목에 미군 집차가 이제 지나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래갖고 다친 사람 측의 가족하고 미군들하고 서로 이제 얘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미군이 같이 간 집차에 군인 집차에 통역관이 타고 있었어요. 그 통역관이 통역을 해주는데 그것이 아주 그렇게 우러러 보였고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고 또 한국말을 받아가지고 또 영어로다 통역을 하고 그것이 너무 참 보기 좋았고 나도 이대로 크면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그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때가 국민학교 6학년 때예요. 그래서 나도 좀 영어 공부를 해서 나도 저렇게 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가장 나의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고 군인 대장이 아니고 나도 저런 통역관이 돼서 좀 저렇게 좀 멋있는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영어를 배우겠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는 중학교부터 영어를 ABCD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갖고 참 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주재한 그 미국 대사관이 미국 대사하고 비서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편지를 썼죠. 그냥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냥 대충 내 나름대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미 대사관에다가 전화를 걸었더니 미국 여자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는데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Tuesday 7 o'clock 요거밖에는 귀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7시에 만나지는구나. 그래서 화요일날 7시까지 기다렸다가 학생 교복에다가 왼손에는 한양사전, 오른쪽에는 영안사전 하나씩 들고 미 대사관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7시가 돼서 기다렸는데 아무 사람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기다리다가 8시가 됐어요. 8시가 됐는데 아무 사람도 나타나지가 않아. 그래갖고 어린 나이에 화가 났죠.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야, 이게 미국 놈한테 이거네. 바람 맞았구나. 그래갖고 그 이튿날 또 이제 편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 똑같은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Tuesday 7 o'clock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때는 아마 바빠서 못 만났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일에 아마 화요일 날 7시에 나오라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일에 이제 화요일 날 7시에 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아무도 없어요. 안 나와. 근데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헬멧에다가 SG라고 썼어요. 그게 Security Guard인데 지금으로 하면 경비원이죠. 그러니까 대사관을 지키는 경비원이 나와가지고 너 여기서 미국 사람 만나기로 했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놈아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7시니까 다 이제 사무실은 끝이 났고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글로 가봐라. 그래갖고 그 숙소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한국일보사 건너편에 미국 사람들 사는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부지런하게 이제 걸어서 글로 갔어요. 갔더니 그때 그쪽에서 서로 연락들을 했는지 또 저기 한국 사람이 나오는데 머리 이마에는 SG라고 쓴 헬멧을 쓴 사람이 나와가지고 큰 권총을 쳤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저 미국 사람 만나기로 했느냐고. 그렇다고. 그때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기다리라고 해놓고 한참 있으니까 이제 미국 그 비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그것은 처음 미국 사람 사는 집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봤죠. 그러면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내 이름 인사하고 소개하고 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영어를 제일 잘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 뭐 지난 얘기지만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못지않게 이제 그 사람하고 그 비서하고 다니면서 덕수궁도 놀러 가서 이제 실제적인 생활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죠. 회화를 창경호도 놀러 가고 그다음에 뭐 덕수궁 가서 이렇게 뭐 설명도 그러니까 자연히 영어를 모르니까는 이제 그 역사 같은 것도 공부해 갖고 또 자꾸 내 나름대로 말을 만들고 그리고 생활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되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되고 그 영어도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도 좀 앞서가면서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 가서도 이제 앞서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때는 그때 그 교수님들도 뭐 자료나 이런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아 가다가 그때가 이제 1963년도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이렇게 많지가 않고 그럴 때 그 미군
저기 공병대 장교가 한국 그 카츄샤를 데리고 그 우리 학교에 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때 트란지스타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올 때인데 트란지스타가 뭔지 전자공학이 뭔지 그런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그 미군 교재를 그 군인들이 배우는 교재를 카피를 떠가지고 그 복사를 해가지고 그 복사한 걸 가지고 나눠줘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대학생 때 대학 교재를 그러니까 미군 교재를 그걸 가르쳤어요. 네, 그걸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전자공학이 뭔지 전기가 뭔지 실험도 그때 배우기 하고 그랬죠. 미군 장교가 직접 와서. 네, 미군 장교. 예, 그랬었습니다. 예, 참 옛날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영어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신부를 시험을 봐서 들어갔고, 네, 그 최신부에서 이제 그 전무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전화 사업을 이제 전국의 전국망을 하는 그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필립스에서 저게 동아일보에 이렇게 광고가 났더라고요. 사람 모집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응시하게 됐죠. 당시에 필립스는 우리나라 최초로. 그렇죠. 그때 이제 필립스는 그때 이제 이제 간의 숭어업이라든가 어떤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지역이나 이런 그 일본서 가까운 그 마산 그 진해 이런 데다가 수출 자유 지역이라고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일본의 그 원자재가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해서 반가공을 해서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런 회사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육지로 들어가지고 만든 처음 외국 회사가 들어온 것이 필립스였죠. 예, 그래갖고 필립스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필립스 시험에 이제 그 다행히도 합격이 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좀 활용이 되고 또 큰 도움이 됐던 것이 학교 때 배운 그 영어가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거, 특히 우리 젊은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학을 좀 어학에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걸 느끼게 됐던 것이 필립스에 처음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러 현지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가 필립스가 네덜란드 아인트호번이라는 데가 본사입니다. 그래갖고 그때 필립스의 실적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 실적보다도 많았습니다. 필립스 한 회사의 실적이 그 정도로 그 필립스가 컸던 회사 그 당시에는 컸었는데 필립스를 딱 교육을 이제 받으러 필립스를 갔어요. 네덜란드를 가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보통 4개국어를 그냥 평균적으로 해요. 이제 홀랜드에서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가까운데 영국이 이제 영어 배우고 그 옆에 벨기에 그 밑이 불란서인데 불어 배우죠. 또 그 옆에 또 이쪽 옆으로는 독일 있죠. 그러니까 영어, 독일어, 불어, 프레미시라고 그래갖고 자기네 고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거라니까 그 사람 그 다음에 독일어가 ein, zwei, drei, vier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ein, zwei, drei, vier 그래가지고 그 사투리죠. 독일어와 불어의 그 사투리를 쓰는 게 이제 네덜란드 말인데 그러한 말 그래서 그걸 프레미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4개국어를 태어나서부터 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그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자라면서부터 4개국어를 다 아주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배우고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필립스 갔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참 너희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면서부터 4개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공부를 조금 하면은 스페니쉬까지 해서 5개월을 한대요. 예,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딜 가든지 통하는데 왜 그런지 아느냐 하고 저한테 반문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가 자기 나라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작고 아주 힘들게 사는 나라였고 자기네 국민의 한 75%가 이스라엘 유태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다 관세를 받고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밀려간 것이 라인강 끄트머리 그 북극해 가까운 그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거기가 워낙 홍수도 많고 그 물난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거기를 벗어나려면은 우선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선진국에서 기술을 배우려면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처음부터 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왔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면 영어를 알아야 되고, 불란서에 가서 기술을 배우면 불어를 알아야 되고, 독일에 가서 기술을 배우려면 독일을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4개국어를 다 잘하게끔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왔고, 네덜란드는 자체는 국민 교육이 전인 교육이에요. 무조건 전인 교육은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네덜란드 국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가르친다. 그래서 전인 교육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걔네들이 이제 커갖고 고등학교쯤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목수일도 하고, 뭐 토목일도 하고, 뭐 전기일도 하고, 웬만한 거 다 집에서 자기네들이 해요. 그 정도로 그 완전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나라가 네덜란드다. 그건 유대인의 어떤 그 강인한 그런 정신을 통해서 이제 배워온 거죠. 예,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그런 전형 교육을 통해서 뭐 거의 완전 인간에 가까운 인간을 만들어서 근데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자 하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번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하와이에 살다가 여기로 왔는데 와 보니까 제일 깜짝 놀라는 것이 공공 건물이가 어딜 가든지 비대야. 화장실에 가보면 다 비대야. 미국에서는 비대라고 하면요. 부잣집 아니면 놀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비대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해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근데 여기 오니까 공중묘소도 비대. 어딜 가든지 다 비대야. 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그 과거의 얘기도 있지만 뭐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하고 개미와 귀뚜라미와 그런 스토리가 있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내면은 이것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이 좀 더 자기의 자신에 대한 그 전인 교육, 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 내 앞으로의 장래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정신을 좀 우리가 가지고 좀 더 긴장 속에서 지나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이 생활이 좀 더 길게 멀리 가면서 자신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필립스에 있는 동안에 좀 보람 있게 느꼈던 거는 아시아 올림픽을 1986년에 했고 그다음에 세계 올림픽을 88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좀 전화도 마땅치가 않은 전화 설비도 이렇게 마땅치 않은 그런 시절에 이제 올림픽을 맞이하기 위해서 1986년도에 아시아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국에 따른 그 전국의 중계망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계망을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이제 깔게 되는데 산꼭대기와 산꼭대기로
저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이제 해서 제주도까지 깔게 되는 그런 설비를 하게 되는데 그 설비를 필립스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됐던 것이고 우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신망이 제일 먼저 발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물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아인트호븐, 아우터호븐, 네, 그런 길을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중에 하나가 경부 고속도로를 깔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류를 쉽게 하고 빨리 하는 그런 계기였고 두 번째는 통신망이었죠. 그래서 그 통신망을 갖다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빨리 우리가 발전하게 되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인프라를 미리 깔아놨다는 거 이것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참 존경하는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필립스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필립스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기능이나 뭐 이 기량이나 이런 거를 잘 믿질 못했어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나라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항 콘덴서 라고 하는 제가 전자제품의 가장 기초적인 그 부품들인데 그런 부품들을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 전에는 대만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에서 이제 그걸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대만으로 그 교육을 받으러 갔었죠. 그걸 만들기 위한 교육. 그래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필립스에 들어와서 수원 공장에다가 이제 공장을 차려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필립스에서는 그 내부에서 그 일드라고 그래갖고 아웃풋 프로덕션 그러니까 생산량의 생산량을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그저 한 75%면 되지 않겠는가. 아웃 프로덕션 그 필드를 일드를 한 75%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75%면 자기는 그냥 100%로 인정을 하겠다. 뭐 그 정도로 그냥 한국은 한국 기술이 뭐 그 정도니까라고 그때 1974년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필립스 자체에서 그랬는데 저희가 참 열심히 일해갖고 일드가 92% 아웃풋이 92%가 나왔어요. 어떤 합격률이 92%.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합격품과 합격률에 대한 비율이죠. 예, 그런 걸 했을 때 92%가 나오니까 필립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한국 사람들의 이 기술이 이 열심도가 이건 대단하다. 그럼 우선 뭐 다른 아이템을 또 뭐 좀 없겠느냐 그래갖고 처음에 저항부터 시작했다. 그다음에 콘덴사로 해서 계속 이제 아이템을 늘려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근데 일드가 계속 뭐 92%, 93%, 94%, 96%막 올라오니까 미스터 필립스, 그때 필립스 회장이에요. 필립스 회장. 필립스 회장 그분이 한국으로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그래갖고 우리나라로 이제 왔는데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왔죠. 그때는 자기가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에서 일본에 왔다가 일본에서 이제 김포로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한번 이제 면담을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미스터 필립스하고 저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제가 뵀던 박정희 대통령은 참 아주 간곡하게 간절한 모습으로 그때 이제 자,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 예. 그랬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진지하고 그 모습은 정말 진지한 그런 모습으로 뵀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랬더니 미스터 필립스도 그러면
그분이 손자예요. 그 창시자 미스터 필립스가 이제 그래서 그부터 필립스인데 필립스가 그 저기 자기네 이름입니다. 성. 그래갖고 이제 자기도 돕겠다고. 그러면서 아이템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필립스도 이제 본사를 남산으로 옮기고 남산에 이제 필립스 전자라고 그래서 이제 했다가 그다음엔 이제 필립스에서 그 아시안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좀 완제품을 좀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세운 새가 필립스 산업이라는 회사를 세웠죠. 그래갖고 필립스 산업에서 제가 이제 그걸 옮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통신 사업, 그 다음에 메디컬 사업, 그다음 조명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벌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래갖고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중정이라고 그러죠. 중앙정보부 측에서 이제 만나자고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뵀더니 청와대에서 그 내부에서 하는 회의 그 내용이 바깥으로 새니 이것을 좀 방지하는 시설을 좀 구입을 하시겠다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걸 필립스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된다는 걸 느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 안에서 이렇게 회의를 할 적에 이 회의 소리는 이 방안을 울리게 되고 우리 음성이 방안을 울리게 되고 창문을 떨리게 합니다. 그럼 바깥에서 창문에다가 그 레이저나 어떤 특수 장비를 통하면은 창문의 떨림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로서 사람의 음성을 끄집어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이제 설비가 이제 뭐 화이트 커튼, 뭐 핑크 커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음성 주파수가 20Hz에서 2만 Hz까지인데 이거를 동시에 똑같은 음압으로다가 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창문을 마치 카텐을 치듯이 그런 음을 쏘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가 거기에 부닥쳐가고 흡수가 돼서 바깥에서는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네, 그러한 특수 설비. 이제 그런 특수 설비가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제 어떤 개인 상담을 하기 위한데 여러 모양에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보험회사라든가 무슨 뭐 세일스 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회의 장소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커버한 적도 있었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네,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그런 설계도 다 하시고. 네, 그런 것도 많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 공군에 들어가게 된 거는 이제 육군, 해군, 뭐 공군 여시 있는 중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전부 모여가지고 야, 공군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공군을 갔는데 그때 같이 간 동기들 중에서 이제 하나는 뭐 OSI 그래갖고 첩보대 쪽, 또 무슨 여러 이제 다 흩어졌는데 저는 영어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영어하는 부서 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게 이제 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30방강단 작전사령부라고 해서 오산에 있습니다. 그 오산 부대 기지 내에 있는 ADCC라고 에어 디펜스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작전사령부에 속해 있는 그 부서인데 거기는 이제 뭐냐면 비행기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그 비행장, 공군 비행장에 대한 컨디션, 지금 전시 때 비행기가 빨리 뜰 수 있는지 그런 컨디션을 다 체크하는 그런 상태고 가장 좋은 곳이 오산 비행장입니다. 그 오산 비행장에는 미군 전투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주로 이제 미군 비행장이지만은 거기서 거기는 항상 24시간 언제든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항상 그 런웨이라고 그러는데 그 활주로가 드라이 굿이에요. 항상 드라이 굿, DG.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다 유지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비행기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뭐 바깥은 다 눈이 오고 하더라도 거기는 활주로 밑에다가 그 열선을 깔아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그걸 말려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 지하 방카에서 이제 근무를 했죠. 거기서 우리나라 전역에 거친 비행장의 컨디션, 그 다음에 이제 ADIZ 무슨 뭐 KLIZ 그러는데 뭐냐면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방공 식별 구역 같은 걸 정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 전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비행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비행기를 2분 이내에 식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Movement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MNI 섹션이라고 하고 이제 적기가 오는지 무슨 이게 아공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는 다 거기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해갖고 뭐 우리끼리는 3천만의 불침번이라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24시간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는 그런 데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항상 뭐 적기가 온다, 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비행기 뭐 어디서 움직이고 이런 걸 다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북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연평도 근처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을 납포해 가는 겁니다. 그땐 그런 게 많았었어요. 납포해 갈 때 갈고리에다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예, 예. 그 그냥 어선이 그냥 아무 소리나 끌려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런 이제 첩보를 얻고 우리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 전투기를 보내갖고 우리 통신하는데 뭐 150m까지 바다에서 150m 그러니까 바로 밑에까지죠 그냥 그 150m까지 막 떠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이제 저희가 다 보고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걸 지키는 이제 위협 사경이지만 비행을 하는 거죠. 비행기는 뭐 그런 것도 하고 아주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거는 1964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12월 1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가 1964년 12월 6일이에요. 그때 이제 저가 이제 그 레이더를 이제 그 보고를 받고 이제 보고 있을 때인데 그때 독일의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우리나라에 그 국적기가 없어가지고 루프트한자를 빌렸는데 그때 빌려온 주선을 한 사람이 동아일보의 최두선 사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동아일보의 최두선 사장님이 서독을 가서 이제 어레인지를 했고 그에 앞서갖고 배경원 박사 그 배경원 박사가 독일 에르링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독일의 1호 박사입니다. 네, 그분이 백영훈 박사님이신데, 네, 그분이 그 독일 에르링겐 대학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대통령도 거기 한번 출신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그 동기생들이나 그 선후배들을 하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차관을 빌려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 독일에 차관을 빌려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집안이 그때는 그 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공산주의라고 그래서 우리 개념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런 모를 시절에 이북에서는 어떤 주장이 있었냐 그러면 너무 부자와 그 주종 관계가 심해가지고 종은 생전 죽을 때까지 종노릇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잘 사는 놈들 재산은 뭐 뺏어가지고 그래갖고 공산
재산을 공동히 분배해서 똑같이 잘 살자. 이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좀 머리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을 때입니다. 예. 그랬을 때, 그래고 그거를 다시 뒤엎고 했던 사람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셨고, 이제 거기에 많이들 물들어 있을 그럴 무렵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배경원 박사 이런 분들도 이제 우선 외국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해서 독일에 가서 받았죠. 근데 독일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박사 받기 위해서 거기서 뽑기가 힘들지만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다 무료입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국가에서 국비로다가 다 이제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때 1호 박사 박영원 박사가 자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정계들 있으니까 가서 이제 사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르부케 대통령까지도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차관을 빌려주는데 미국에서는 안 빌려줬거든요. 그때가 3천만 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백이원 박사의 그 주선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 가서 미국 르부케 대통령을 만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던 것이죠. 예, 그걸 주선한 사람이 백영원 박사, 최두선 사장님 이런 분들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갖고 그 3천만 차관을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빌리라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하고 그때 가면서 그때 이제 가는데 처음에는 그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나 개인이나 은행 돈을 쓰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가 없어. 우리나라에 담보가 아무것도 없어. 예. 아주 옛날 얘기지만 일본에서는 어떤 전쟁에서 어떤 전자보상금으로 한국이 항상 망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러면은 귀를 잘라 그래갖고 귀 잘라다 주고 막 이랬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이때는 그래갖고 담보가 없으니까 그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우리 백영원 박사 이런 분들이 그러면 우리 독일은 독일에서 살아보셨으니까 이제 간호원이 간호원이 없다. 또 광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지하자원은 많은데 광부가 없다. 그러면 한국서 그 광부를 데려오면 어떠냐. 그래갖고 광부하고 간호원을 그때 그걸 담보로 했죠. 그 사람의 월급을 담보로. 네. 월급을 담보로. 네, 그 사람들의 월급을 담보로 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질로 잡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3천만 불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 비행기도 한 대도 그렇죠. 그때는 비행기가 너무 많아서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그렇죠. 유시는데 당시에는 비행기가 우리나라 비행기는 하나도 없었고 여객기는 하나도 없었고. 비행기도 한 대 빌리려고 독일에. 그렇죠. 그래서 루프트한자를 이제 어레인지를 했어요. 근데 그 루프트한자도 그냥 우리가 통째로 빌리는 것이 아니고 여객기를 빌렸는데 여객기가 그땐 일본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까지 오는 거를 일반 여객기를 한국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만 연장을 해가지고 1등 칸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두 분이 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즈니스 클래스나 그 일반석에는 일반 사람들이 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용기가 아니고 일반 여객기를 빌린 거예요. 예. 그 일반 여객기를 일본까지 들어오는 걸 한국으로 연장을 시켜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가 타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래갖고 이제 대만을 통해서 홍콩으로 갔죠. 홍콩에서 한번 쉬고 거기서 또 사람 싣고 일반 여객기를 타고 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일반 여객기는 우리도 최초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공군에서도 이거 에스코트를 하자 그래갖고 저희 쪽에서 이제 비행기를
그 수원에서 4대를 띄웠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F-86 그 세이버 전투기라는 거죠. 세이버 전투기를 띄웠는데 우리나라 전투기가 그 여객기 속도보다 늦어갖고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수원서 띄워가지고 약간 처졌는데 이제 김포에서 떠서 이제 가는데 대전쯤 가니까 뒤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산, 목포 해가지고 이제 목포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기 뭐야 타이완 쪽으로 이제 가는데 이거 뭐 거의 항상 에스코트 할 때는 에스코트는 앞에 서고 중요 VIP는 뒤에 가는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전투기가 못 따라가니까 그다음에 광주에서 또 띄웠어요. 전투기를 F-86을 또 띄워가지고 그게 이제 제주도까지 갔죠. 제주도까지 가다가 뭐 그 다음부터는 뭐 그 비행기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우린 다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까지 무차히 잘 가셨죠. 제가 학교 졸업하고 사업을 필립스에서 이제 동아음양이라는 데로 옮겼다가 그곳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IF를 이제 맡게 됐는데요. 그 IF 맞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고 하던 그런 사업에서 그때가 이제 세계 올림픽 대회를 88년도에 했는데 88년도에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흥청망청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불란서의 르몽드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뭐 조선일보나 같은 유명지인데 유명한 일간지였어요. 더 르몽이라고 하는 이제 불란서 신문인데 거기서 한국이 세계 올림픽을 통해서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흥청망청 잘 쏟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호텔이고 이런데 그 방켓홀 또는 이런 데를 통해서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그냥 전 국민학교 동창까지 모여가면서 그렇게 그냥 파티로 만들고 그럴 때 모든 시설을 아주 최고급으로다가 많이 만들어 이제 그렇죠. 그때 저희가 취급했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무담보로다가 한 400만 불까지 제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막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IMF를 이제 우리가 맞게 됐죠. 그 IMF를 맞으면서 은행에서는 그 무담보로 잡혔던 것까지도 다 빠른 시간에 회수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집도 이제 다 팔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갖게 됐는데 집이 몇 채요? 예, 그 당시에만 해도 집이 한 3채 갖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몇 명 정도 있어요? 예, 그때 한 250명 가까이 있었죠. 예, 그래서 너무 잘 나가고 했을 무렵이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계열사도 많이 거느렸어요. 예, 그 계열사도 많이 거느리고 이렇게 하면서 잘 나가는 그 무렵이었었는데, IMF 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은행에다가 맡기지 않고 제가 스스로 제 집들을 다 팔아서 정리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돈이 그때 한 3억 정도 이렇게 딱 남았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전세를 다 옮기고 참 어렵게 됐을 때 그때 가장 나를 살려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심입니다. 예, 그래서 참 칠흑같이 앞길이라고 하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 깜깜한 시절에 나한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싶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매달렸죠. 예, 그래갖고 그때 나의 빛이 됐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나를 살렸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변함없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심이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내 위로자가 되어줄 수가 있고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때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막 퍼블릭 어드레스라고 그러죠.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부를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 또 쉬는 시간에 또 이름을 불러.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제 그 방송실로 찾아갔더니 방송실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막 찾는데 빨리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그때 이제 회사에다 전화하니까 회사에서 어디 가셨느냐고. 지금 대우에서 계약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참 그때는 기도하다가 나는 하나님 이것이 내 어떤 사업의 끝이다. 그래갖고 아주 죽을심 잡고 이제 갔던 거였고 그때 있던 차키며 이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집에서 그 팔아가지고 얼마니라도 좀 연명해라 해가지고 차키까지 놓고 그리고 그냥 빈몸만 가지고 토큰 몇 개만 들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토큰을 이용해서 다시 집으로 갔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대우에서 계약하라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6억 계약한 것이 저의 다시 이제 생명줄이 됐던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났죠. 그런 아주 이 사업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그 나쁠 때도 있지만 또 좋을 때가 생긴다는 그러한 기복이 심한 것이 사업이지만은 그 사업을 통해서 이게 다시 한번 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이제 93년 7월 19일 날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순복음교회가 성도가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를 다 이렇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장로들이 구역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도움 시험서 협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구역 예배도 인도를 하고 할 적에 그 구역 예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딸리고 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신학을 가게 됐고 신학대학교에 가고 신학대학에서 또 이제 또 자꾸 욕심이 생겨서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다 뭐 전도사가 된다,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하는데 이제 그런 그 부러움을 또 이제 같이 한번 가지고 싶어서 선교사가 됐죠. 그래갖고 선교사 공부도 하고 그렇게 선교사를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고 그때가 이제 사업이 또 이제 어렵게 된 그런 무렵이었는데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나의 어떤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업이 어렵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또 나도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받은 어떤 그 성경 공부라든가 또는 어떤 그 직책이라든가 나중에 선교사까지 됐을 때 그 선교사를 목적으로 그 선교사의 그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민을 가게 됐죠.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이제 또 선교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모든 지내고 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모든 사람한테 또 나의 그 과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살 때 참 정말 우리의 삶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바로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생각이 정말 저에게 아주 가슴 속 깊이 깊어지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학을 좀 더 공부했으면 싶어서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뭐 공부한다고 하면서 뭐 중국어도 조금 해보고 찔끔, 또 일본어도 좀 해본다고 또 찔끔, 뭐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인도네시아 말도 좀 했으면 좋겠다 찔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아직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어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도 느낄 수가 있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말을 통해서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또 말을 통해서 내가 지식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언어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이제 뭐 영어는 남들만큼 조금 하지만은 좀 더 하고 싶어요. 스페니쉬를 좀 하고 싶어요. 예, 그 스페니쉬는 바로 우리가 지금 영어 다음에 더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스페니쉬이기 때문에 스페니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틈틈이 조금씩 공부는 하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얼만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뭘 좀 배우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낼 때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큰 목표를 이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인터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